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뒤따라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뒤에 시차를 두고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니까 기준금리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시장금리가 지금 하락할 것이다. 물론 그 제 전망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경제성의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머지않아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이어져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의 주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거고요. 한국도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가 작년에 0.5%였는데 네. 뭐 8월에 금통위에서 2.5% 올렸지 않습니까? 2%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그렇죠. 0.5%, 2.5% 올렸으니까요. 사실 지금 안 올리는 나라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전부 미국이 올리니까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고요.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 하면서 금통위원 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한은이 정부에는 독립했지만은 페드, 미 연방준비제도에는 독립하지 못했다.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언제까지 인상할 것인가, 그게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네. 뭐 저는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2.5인데 올해 그 세 차례 지금 FOMC가 남아있는데 한 3.5%까지는 올리고 끝나지 않느냐. 그러면 한국의 기준금리도 저는 뭐 한 차례, 두 차례 2.75 아니면 3.0 여기서 끝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요.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기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기준금리하고 그려놨는데 8월 달까지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실제로 국채 수익률 이거는 올평균 금리입니다만은 네. 6월을 고점으로 7월 떨어졌어요. 8월도 약간 오르긴 오르지만은 아직도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는 미래 경제 성장이 미래 물가 상승률이 들어있다는 거죠. 10년 국채 수익률이 저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이다. 이 국채 수익률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영향을 기준금리에 주느냐,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느냐. 물론 상호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만은 네. 정확히 인과관계를 분석하면은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뒤따라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뒤에 시차를 두고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니까 기준금리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시장금리가 지금 하락할 것이다. 물론 그 제 전망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경제성의 물가상승률이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머지않아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금리 얘기를 할 때마다 정말 파월 연준 의장의 얼굴이 떠올라서 네, 약간 얄밉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판단 잘못했어요. 네. 뭐 작년 9월까지는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데도 일시적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뭐 금리 안 오르고 돈 푸니까 그렇죠. 뭐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심지어는 부동산 시장까지 심각한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올해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뭐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에 지금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화정책 하시는 분들은 늘 선제적이 하는데요. 이 선제적이 못 되는 게 조금 아쉽죠. 네, 많이 아쉬워요. 그렇게 아쉬운 결과를 내놓고 지난 금요일 밤 11시였죠. 그때 8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아주 주가를 확 끌어내려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주 철렁하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설 보면서 즉시 네. 방송한 거죠? 네, 번역을 막 열심히 하고 네, 영상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8분 동안 보면서 계속 충격을 받았어요. 예. 어머,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발언이 좀 셌죠? 네, 깜짝 놀랐어요. 보통 발언을 하고 나서 주가가 좀 오르거나 좀 안심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달랐더라고요. 사실 그 이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게 계속 올라와 버리면 이게 기술적 지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추세 상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도 없고 올라서는 안 되는데 제가 S&P 500 뭐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고용, M2 뭐 유동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평가하면 현재 추세는 한 3,85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4,300을 계속 넘어서니까 틀렸구나 인정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다시 좀 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파월이 실수를 했네요. 자, 네. 금리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될지 그동안 어땠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이게 참 문제죠. 네. 환율이 오늘 뭐 1,350원이 넘어버렸죠. 전 사실 1,300원을 안 넘었던 시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게 아마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1,500원이 넘었었거든요. 네. 아직 1,500원까지 안 갔습니다만 1,350원 뭐 이런 추세면 뭐 1,4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환율을 전망할 때는 결국 그 달러 가치를 전망해야 돼요. 앞으로 그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결국 지금 저 달러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 세계 통화, 나머지 통화는 전부 그 강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달러 가치가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저는 뭐 올해를 고점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달러 가치가 정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 신문에 그 칼럼을 하나 썼거든요. 오, 그래서 네네. 제 이름 네이버에 치시면은 어, 근데 뭐 이 신문에는 제목을 더 세게 달아놨네요. 달러 표시 자산 이제부터 늘리면 안 된다. 어, 저는 좀 지금 좀 조심하게 접근스럽지 않, 달러 자산 많이 사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랬는데 네. 뭐 신문에서 이렇게 제목을 세게 썼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IMF가 뭐 세계 경제 성장을 분기별로 전망하는데요. 네.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1.0, 유로존 1.2, 일본 1.7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내년은 미국 경제가 일본 경제보다 더 낮은 성장을, 유럽보다 더 낮은 성장을 안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로존 경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그보다 더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IB들,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거 보니까요. 올해보다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게 전망하는 IB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봐도. 특히 도이치뱅크, 그다음에 노무라, 그다음에 BOA 이런 데는 내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제 모델도 미국 경제가 올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하면 4분기 중후반부터 미국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우. 그러면서 미일, 미유로, 미독일 금리차 축소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미국 대부채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서 실질 실효환율을 매월 발표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니까 달러 가치가 무려 30%나 가대평가돼 있어요. 이 달러 가치가 30% 가대평가된 적은 언제였냐면요.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정보통신 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총 공급성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다, 뭐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는데요. 그때만큼 이 달러 가치가 가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한 40% 이상 저평가돼 있고요. 네. 저는 뭐 올 4분기 후반 내년 가면서는 달러 가치는 하락, 원화 가치는 뭐 상대적으로 상승, 뭐 유로, 엔, 그다음에 중국 위안. 내년에는 올해하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달러는 약해지고 나머지 엔화라든지 뭐 유로화, 그 원화는 다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하고 외국인 거 우리 주식 순매수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외국인들이 6월까지는 계속 주식 팔았었죠.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만 6월 달에 한 2조 3천억, 그 다음에 8월에 한 3조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한국 경제 어렵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환율이 오른다, 뭐 외환위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왜 뭐 지난 8월에 3조 7천억을 순매수했겠느냐. 이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유의가 있지만 환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적정 환율은 추정할 수가 없어요. 적정 환율은 추정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장기 환율로 추세를 구해보니까 한 1280원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서 50% 이상 지금 벗어났고요. 결국 거기에 접근해 갈 것이다. 뭐 저처럼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외국인 주식 누적 순매수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은 제가 축을 거꾸로 그려놨습니다만은 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외국인들이 똑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이 1350원, 뭐 이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7, 8월에 외국인이 주식을 샀는데 아마 9월 초 들어가지고 좀 팔았는데 저는 한 차익을 기대한 외국인 자금들이 아직도 일부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9월까지는 뭐 주가가 급락하지 않고 조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9월까지는 반등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못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후로는 뭐 환율은 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경기를 많이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올 4분기 내년 상반기 가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데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물가, 금리, 그 다음에 경기예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떨어지면서 금리는 낮아질 텐데 금리 낮아지는 폭보다도 기업 수익 하락률, 경제 성장 하락률 그게 더 커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을 보이는데요. 뭐 그때 우리 주식을 계속 살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요새 제가 뭐 작년에는 계속 그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제가 보는 모든 경제 지표에서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작년 명목 GDP로 추정하면은 코스피가 2,750 정도 뭐 적정 주가가 나왔어요. 근데 3,300까지 갔으니까 가대평가됐죠. 네. 그런데 올해 4.5% 명목 성장률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명목은 한 4.5% 성장할 거예요. 올 상반기에는 지금 5.2% 정도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정 주가가 3,000이 약간 넘어요. 근데 지금 2,400 수준이니까 한 20% 이상 저평가됐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일평균 수출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4월에는 한 40% 정도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가대평가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M2 강의통화 통화량이에요. 네.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이 통화량에 비해서 2005년부터 장기 평균이 5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M2에 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58% 정도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M2는 좀 늦게 발표되는데요. 6월까지 발표됐습니다. 6월 기준으로 보니까 50%로 과거 평균보다도 훨씬 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보는 GDP 일평균 수출 M2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경제 지표에서 코스피가 저평가형에 들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저평가형에 들어섰다고 바로 제자리는 가는 거 아니고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평가형에 들어섰으니까 주식을 계속 사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봤을 때 주가가 20% 이상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작년에는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어요.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고요. 물론 이게 지금 과소평가돼 있다,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바로 주가가 막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월 경제 동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이제 남은 3분기 동안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 4분기를 봤을 때는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영상 쭉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정말 다룬 얘기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심리지수도 얘기를 했고요. 수출도 얘기했고 금리도 얘기를 했고 환율도 얘기하고 거의 뭐 다룰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신 분들 한 번만 다시 돌려보면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